여기 지난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아들의 집을 지켜온 65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낮에는 손자를 돌보고 밤에는 늦게까지 밥상을 차리면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것이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를 가족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보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희생양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노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핏줄조차 믿을 수 없게 된 세상.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눈물을 짜내는 신파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을 삼키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침묵을 깨고 돌아서서 반격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존엄이란 소리 없이 스스로를 빛내는 것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독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자에서 주인공으로 65세 어머니의 반격.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큰 욕심 없이 땅을 일구고 살림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해서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지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잡더니 서울 깍쟁이 같은 아가씨 혜진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갓 55, 아직 몸이 쌩쌩할 때였죠. 맞벌이 부부라 아이 봐줄 사람이 없고 며느리 혜진이는 집안일에 서툴러 분유물 온도 조절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울 올라와서 준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 힘들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두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시골집을 뒤로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내 자식들 바쁜데 돕는 게 당연하고 남의 아이도 아니고 내 손자 키우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처음 시작한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트 가는 길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가스레인지 켜는 법, 드럼 세탁기 사용법까지 모든 게 낯설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버튼이 잔뜩 달린 최신 가전제품을 잘못 눌러 밥이 죽이 되기라도 하면 며느리 혜진이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그 멸시 어린 눈빛을 모를 리 없었지만 손자 준우를 위해 참았습니다. 젊어서 뭘 몰라 저러겠지. 늙은 내가 참자라고 되뇌면서요. 말 못할 고충은 또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깨서 울면 하룻밤에도 4-4번씩 일어나야 했고 애탄 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준우가 열이라도 나면 밤새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고 할미하고 처음 말문을 트는 순간까지 모두 제 눈에 담았습니다. 지난 10년 저는 준우를 거의 제 막둥이처럼 키웠습니다. 민석이 부부가 출근하면 삼시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아이 등하원 시키고 숙제 봐주고 심지어 쌀값이나 반찬값 같은 생활비도 제 쌈짓돈을 털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었죠.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떤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가장 값싼 노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요. 10년이란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쌩쌩했던 중년의 저는 어느새 허리가 굽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년만 있기로 했던 것이 1년씩 미뤄지다 보니 꼬박 1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다 그 전화 한 통도 아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말이 저를 긴 꿈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도쿄로 여행 가요. 4박 5일로요.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 패키지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가는 거냐? 민석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비행기 타면 힘들어요.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집 좀 잘 봐주시고요. 며느리 혜진이는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한마디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엄마는 집 지키고 있으면 되지. 그날 저녁, 밥알이 모래알 같아 한 숟가락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10년입니다. 내 청춘과 건강을 이 집에 다 쏟아부었는데 고작 가족여행 가는데 나만 쏙 빼놓다니요. 돈이 없어서도 자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날 밤 좁은 손님방 침대에 누워 잠을 설쳤습니다.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밥솥과 끝도 없는 빨래 더미뿐이었죠. 손자는 저를 따르며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정작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치게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이 차가운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벽돌을 나르며 지었던 내 고향집 말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는 어젯밤 남은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식은 반찬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혜진이가 무심코 올려둔 여행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집결, 온천 료칸 2박, 긴자 쇼핑. 그 종이 어디에도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세 식구가 아침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혜진이는 환전을 얼마나 할지 이야기하고 민석이는 항공권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손자 준우는 신상 게임기 살 거야라며 들떠 있었죠. 부엌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키보는데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야 별것도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낡은 가방 하나, 접이식 우산, 그리고 먹던 약 봉지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 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식탁 밑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집 청소 다 해뒀다. 밥은 솥에 있으니 챙겨 먹어라. 여행 잘 다녀오고 나는 고향집에 며칠 다녀오마.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 아무도 제가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몇 시간 동안 차가 덜컹거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떠나서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버스 안에서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가 며칠만 네 집에 신세 좀 져도 될까? 수화기 너머로 지영이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렇게 해? 며칠이 아니라 평생 있어도 되지? 엄마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놓을게. 침대도 다 치워놨어. 엄마는 몸만 오면 돼. 그 목소리를 듣는데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착해서 보자. 지영이는 서울 근교인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죠. 버스에서 내리니 사위 상훈이가 정류장에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런 무거운 건 이제 들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즐겨 신던 실내화까지 미리 꺼내두었더군요. 엄마, 밥 다 됐어. 얼른 와서 드세요. 그날 저녁, 밥맛이 어찌나 좋던지요. 지영이는 제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오빠네 식구들은 엄마 밥도 안 챙겨드렸어.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혼자 지내다 보니 그렇지 뭐 하고 말았습니다. 지영이는 더 캐묻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네 다시 가지 마. 그냥 우리랑 살아. 우리도 엄마 모실 수 있어. 남부럽지 않게 해드릴게.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뉴스를 보는데 사위 상훈이가 설거지를 하는 지영이 옆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욕실에 안전 손잡이 하나 달아드릴게요. 혹시라도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훈이가 놀라서 장모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그냥 이게 진짜 집이구나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60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이란 내가 오래 머문 공간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저는 줄곧 아들이 내 기둥이고 손자가 내 낙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나를 받아주는 건 늘 뒷전이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영자,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자. 그 후로 저는 지영이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아침밥을 하려 했지만 지영이는 부엌으로 들어오는 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쉬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사위 상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부엌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국자 내려놓으시고 지휘만 해주세요. 이 부부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영이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약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며 엄마도 콧바람 좀 쐬어야지. 맨날 시멘트 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안방을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은 화장실 가까운 곳이 편하다면서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민석이네 집에서 10년 동안 거실 구석이나 작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밤에 기침 소리라도 날까봐 숨죽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짐짝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와 재래시장에 갔다가 무심코 여기 빈대떡 참 맛있었는데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위는 그 길로 지갑을 열어 빈대떡을 2팩이나 사서 구워주더군요. 따뜻한 전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옛날에 너는 딸이니까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서운하게 했는데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지영이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오빠 끔찍하게 아꼈던 거 알지. 근데 난 마음에 안 담아뒀어. 엄마 마음 다 아니까. 그러고는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랑 쭉 같이 살자. 집은 좁아도 엄마가 있어야 집이 완성되는 것 같아.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생활비로 한 달에 30만 원씩 낼게. 공과금이라도 보태야지. 지영이가 정색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돈 얘기가 왜 나와? 엄마가 우리 애들 봐준 게 얼만데. 우리 집에 엄마 돈 30만 원 없으면 굶어 죽는 집도 아니고. 아니야. 엄마가 편해서 그래. 내가 너희 파출부도 아니고 엄마 마음 편하게 해다오. 결국 지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절대 아끼지 말고 엄마 사고 싶은 거 사고 병원비 아끼지 마. 알았지? 어릴 때 엄마가 나 예뻐해 줬으니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 차례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핏줄이라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을 내어주고 마음을 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제 노년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어서 자식 집에 덤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향에 있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시골집 열쇠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죠. 저녁 식사 후 지영이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좀 의논할 게 있다. 지영이가 TV를 끄고 돌아앉았습니다. 뭔데? 말해봐요. 저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오빠 결혼할 때 그 서울 아파트, 내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해준 거다. 당시 돈으로 1억 원을 보태줬지. 명의는 걔들 앞으로 해줬지만 그때는 자식 새끼 집 장만하는데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그 집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유세 떨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네 오빠 집에 있어 보니 내 방 하나 없이 눈치만 보이더라. 이제 내 노후 자금이 필요해. 지영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오빠랑 단판을 짓고 싶다. 내 돈 1억 원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내 노후를 보장해줄 정착금을 달라고 할 거야. 너희 집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 그 돈은 내 피땀이고 마지막 자존심이야.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거 호의로 준 건데 권리인 줄 알면 안 되지. 돈 대주고 몸으로 때우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 안 돼. 저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우리 부부 공동명의예요. 법적으로 엄마랑 상관없다고요. 그때 엄마가 준다고 해서 받은 거지?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어요. 옆에서 듣던 지영이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와, 오빠 말하는 거 봐라. 진짜 너무하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돈 얘기 꺼내니까 바로 안색을 바꾸는구나. 그래. 네 처가 옆에서 뭐라던. 민석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정생활비가 필요하시면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됐죠? 지영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석 30만 원? 엄마가 10년 동안 내 집 파출부 노릇했는데 그게 퇴직금이냐? 입 닥치게 하려고 30만 원을 던져. 상훈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야. 저쪽에서 먼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린 거야. 엄마가 낸 돈은 고사하고 10년 동안 애 키워주고 밥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잖아.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해. 그날 밤 사위 상훈이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더니 명확하게 말해 주더군요.
어르신, 등기상 소유권은 없지만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특히 10년 동안 동거하며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면 기여분이나 부당이득 반환 혹은 부양료 청구로 협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촌부가 소송이라니요.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복잡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용기만 내. 평생 양보만 하고 살았잖아. 마지막까지 억울하게 살 순 없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만감이 교차해서였죠. 3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은 우리 집이다 라며 선을 긋는데 평생 뒷전이었던 딸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겠다고 나선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늙은이에게 돈은 곧 자존심이고 방패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돈 필요 없다고 해도 늙어서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서러운 꼴을 당한다는 것을요. 소송 준비 소식을 듣자마자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해졌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돈 내 거 아니라고 우기지 않았냐? 나는 10년 동안 너희 집에서 식모살이 한 값이라도 받고 싶다. 남들 시선이 무서우면 늙은 어미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며느리 혜진이가 전화기를 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희 돈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나는 돈 없는 것도 무섭고 몸 아픈 것도 무섭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다. 결국 법원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내외와 그들의 변호사는 서류를 들이밀며 방어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피신청인들의 소유이며 신청인의 출자금은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용어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제가 그들에게 남이나 다름없다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거 안 썼습니다. 자식한테 돈 주면서 그런 거 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돈, 저랑 죽은 남편이 20년 동안 흙 파서 모은 돈입니다. 새끼들 집 한 칸 마련해 주려고요. 조정위원은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법적인 소유권은 명확하지만 어머니의 10년간의 노동기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간에 끝까지 가는 건 좋지 않으니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하시죠. 결국 아들 부부는 과거 주택자금 기여분과 10년 돌봄 노동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억 원에는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법이 10년의 세월과 상처까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정실을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속 시원하지?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연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엄마는 쓰고 버리는 걸레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이 입금되던 날, 통장을 확인하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싸워서 얻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네 집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상훈아, 엄마 나가서 살란다. 딸 내외가 펄쩍 뛰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 늙은이가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집이 있어야지. 상훈이가 알아봐준 덕분에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약 12평 정도 되는 리모델링된 깔끔한 집이었죠. 가격은 2억 원 중반대. 시골집을 판 돈 1억 5천.
이번에 받은 합의금 5천,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 4천만 원을 합쳐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을 좀 받았지만 5년 안에 갚을 계획을 세웠죠. 이사하던 날 베란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는데 난생 처음 진짜 내 집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과 노래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퍼즐을 맞춥니다. 소일거리로 아파트 단지 청소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이면 지영이 부부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놀러 옵니다. 엄마, 얼굴이 폈네 폈어. 옛날보다 10년은 젊어 보여. 가끔 민석이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과일 바구니만 만지작거리더니 어느 날 불쑥 말하더군요. 엄마, 혼자 계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양보호사라도 부를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내 몸 내가 건사해. 걱정 마라. 엄마 지금 아주 잘 지낸다. 그 순간 아들에게 아무런 원망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 당당함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를 아껴 쓰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자식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알맹이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데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가도 돼요. 잠시 후 민석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제법 늘었더군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했어요. 도쿄 여행 때 제가 정말 나빴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다. 지난 10년 엄마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그 후로 민석이는 2주에 한 번씩 손자 준우를 데리고 옵니다. 며느리 혜진이도 가끔 와서 설거지를 거들고 부드러운 반찬을 챙겨오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살갑지는 않아도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지금의 거리가 저는 훨씬 좋습니다.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저와 같은 처지의 노년 친구들에게 5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손자 돌보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정에 이끌려 무조건 희생하지 마세요. 둘째, 자식에게 집 사줄 때 돈 관계는 확실히 하세요. 사용증 쓴다고 정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셋째, 자식만 믿지 말고 내 주머니에 비상금은 꼭 쥐고 있으세요. 돈이 있어야 늙어서도 대우받습니다. 넷째, 딸은 나중된 자식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성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세요. 선을 그어야 서로가 편안합니다. 저는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희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